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5월 5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 문학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전통과 맛이 살아있는 나라인 이 이탈리아를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파스타와 피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식재료들이 먹음직스럽게 생겼네요. 점심시간 전이나 혹은 저녁시간 전에 수업을 듣는 분들은 좀 이 공부가 제대로 될지 올리브유 그리고 고추, 피망이라고 고추, 양파, 여러 식재료들이 있네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공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소양 기초 과목은 학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기로 학교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이 비대면 수업에서는 약간 좀 어려운 것도 그리고 수업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한 것도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힘을 내고 한번 열심히 이 수업을 만들어 가도록 하죠. 오늘 강의는요, 이탈리아의 전반적인 계열을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이 지리와 기후, 이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이 반도국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이탈리아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본 뒤에 이 이탈리아만의 이 주요 역사 유적, 그리고 문화를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이 피사의 사탑의 모습이고요. 이 기울어진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왜 기울어졌는지도 수업 시간에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학습 개요는 반도국가들의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반도국가들은 공통된 운명을 가지고 있죠. 과학에서 이 운명론을 얘기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이 반도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라고 할까요? 또 이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이 반도국가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적인 이 운명 그리고 특징을 한번 살펴본 뒤에 이 지방 문화가 발달한 이유, 이탈리아는 지방 문화가 아주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데요.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는데 이게 사실은 지방 문화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 지방이 곡국가였죠. 베네치아, 제노바, 피사 이러한 나라들은 대부분 공화국이었습니다. 하나의 독립된 국가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사실상 국가색이 강한 이탈리아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 오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문화라는 표현을 부득불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요, 이 지방색이 강한 이 이탈리아로 이 마지막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탈리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탈리아 이 지도고요. 여기 베네치아가 있고 여기 제노바, 피사, 로마, 산마리노, 나폴리, 그리고 사르디니아, 시칠리아,
섬까지 이 지도에 나와 있는데, 이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실상 어업이 상당히 발달돼 있고, 이 결국 이 피자나 파스타에도 이 남부 지방의 경우에는 어류가 뭐 멸치 같은, 이 피자에 멸치 피자가 있거든요. 이 나폴리에 가면 그래서 이 비린내가 좀 나는 경우가 있어요. 피자에서 상당히, 그런데 맛은 있더라고요.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도 있고, 이쪽은 알프스 산맥이 있기 때문에 이 지대가 높죠. 대신 뭐 버섯이라든지 임업과 관련된 여러 수확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 피자가 또 유명하고요. 각 지역에 이 어떤 이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피자에 얹어지는 이 토핑이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한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지도를 마련했는데, 예, 마련해 봤습니다. 이 이탈리아는 유럽 중남부에 위치한 나라죠. 북쪽으로는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와 이웃해 있고요. 이 1861년 이탈리아로 통일되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각각의 도시는 저마다 독특한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며 발전했습니다. 예, 1861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이유는 1869년에 이탈리아가 통일이 되죠. 사실상 베네치아를 이제 이탈리아 영토로 편입한 시기가 1869년, 71년 요때고요. 그 이전에 그 나머지 지역은 이미 샤르데냐 이 왕국의 이 복속이 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861년이라는 시간을 상정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각각의 도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독립적인 국가들이 이 뭐 거의 80개국이 넘는 그러한 국가들로 분열되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80개의 나라로 분열되다 보니까 이 외부의 외세의 침략에 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통일에 대한 염원이 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1869년에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죠. 예, 그 과정도 한번 뒤에서, 물론 저번 시간에 약간 다루긴 했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주요 도시로 한때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던 이 로마가 있고요. 이 르네상스의 서막을 알린 피렌체라는 국가도 있습니다. 피렌체 지방도 있고요. 또 패션의 도시인 밀라노, 물의 도시인 베네치아 등 여러 도시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지리적으로는 대체로 부유한 도시가 모여있는 북부와 농업과 어업이 주요 생계수단인 남부로 나뉘게 됩니다. 예, 이탈리아는 남북 문제가 첨예한 정치적 이슈입니다. 이 북부 도시들은 대부분 상공업이 발달돼 있어서 상당히 부유한 편인데요. 거기에 비해서 남이탈리아 지역은 이 어업과 산업, 농업 위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이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지역 간의 갈등이 이탈리아 이 정치인들이 풀어야 하는 숙제 중에 하나죠. 산지와 구릉이 많은 나라이고요. 이거는 뭐 반도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예, 산지와 구릉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거는 이탈리아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고요. 뭐 아나톨리아 반도, 뭐 발칸 반도,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 다 마찬가지 현상인데요. 대부분 산지와 구릉성 산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 국토의 60~70% 정도를 차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만 가지고 그리고 어업만 가지고 생계 유지가 백성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이 수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도 국가들은 대부분 해외와의 이 물적 교류를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야만 강대국이 되는 이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 북부 이탈리아에는 알프스 산맥이 길게 뻗어나 있습니다. 예, 이탈리아 국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흰색, 빨간색의 삼색기로 이 프랑스의 삼색기와 구분하기 위해 흔히들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탈리아 삼색기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색, 즉 초록색, 흰색, 빨간색의 유래는 자유평등 박애라는 보기라고 보기도 하고요. 이탈리아의 산림과 국토의 초록, 알프스의 눈과 평화의 흰색, 그리고 애국과 열혈의 빨간색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국기와 관련된 것에 대한 설명은 뭐 각양각색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 자유평등 박애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뭐 프랑스 삼색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이죠. 여기서 한 가지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자유와 평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박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새는 형제라고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솔리다리테, 뭐 연대성이라고 번역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형제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실상 이 평등 선거권은 주어지지 않았죠. 이 남성 시민들의 이 투표권만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 투표권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이 남녀가 평등한 이 투표권을 가져야지 된다고 본 사람들보다는 사실상 남성 위주로 이 민주주의가 전개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불어로는 프라테르니테라고 하는데, 이 말은 사실상 형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남성 시민들만의 우애를 얘기하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히죠. 현대 기준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회개한 얘기이지만, 이 프랑스 혁명이나 이탈리아 혁명에서는 이 남녀 평등권에 대한 얘기가 사실상 없었죠. 이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투표권을 얻게 되는 것은 영국의 경우 한 1930년대, 그리고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48년 이 나치로부터 해방된 이후,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첫 선거부터 이 남녀 평등 선거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긴 민주주의 역사에서 여성이 투표권을 얻은 시기는 극히 짧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게, 뭐 한 가지 더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880년대 이 여성 노동조합에 대한 연구를 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발언대에 올라가서
여성 노동자가 자신의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싶을 땐 이 남편의 혹은 아버지의 혹은 장남의 이 코사인을 반드시 받아와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1880년대까지도 이 노조운동, 이 노동자 운동이라는 것이 남성 위주의 아주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농후하게 가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예, 뭐 그 정도 하겠습니다. 뭐 할 얘기는 많은데 사실상 프랑스의 경우에는 1960년대까지 여성이 은행 계좌를 단독으로 열 수가 없었어요. 여성이 이 은행 계좌를 열려면 남편이나 장남이나 아버지의 코사인이 반드시 필요했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코사인이 필요한 경우, 은행 계좌를 열 때 코사인이 필요한 경우는 사실상 뭐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뭐 여러분도 은행 계좌도 뭐 다 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1960년대까지는 이 프랑스의 경우 이제 나폴레옹 민법이 아직도 유효했기 때문에 이 여성이 계좌를 열려면 황당하죠. 아버지나 장남이나 남편의 코사인이 반드시 필요했죠. 예,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뭐 이 삼색기와 관련해서 색깔과 관련해서 뭐 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다른 얘기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만들어준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1796년부터 정복한 이탈리아 반도 내의 영토들을 프랑스의 위성국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죠. 이탈리아 북부에 치살피나 공화국 위성국을 세우게 됩니다. 예, 이탈리아 북부를 나폴레옹이 점령한 이후에 이 국명을 바꿔버리죠. 모든 지역을 통합한 후에 치살피나 공화국이라는 국명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위성국으로 만들게 되죠. 여러분들 위성국 개념이 약간 좀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일제시대의 만주국 정도의 위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황제가 있긴 하지만 그 황제는 사실상 꼭두가시고 모든 것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는 체제를 위성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폴레옹의 위성국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치살피나 공화국의 국기가 프랑스의 국기를 본따서 만든 삼색기라는 것이죠. 예, 지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반도국으로 이 지중해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서에서 남동까지의 길이가 무려 1200km에 이르는 어떻게 보면 남북으로 긴 이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총 연장 8600km의 해안선은 동쪽으로는 아드리아에, 이 아드리아에는 사실상 비잔틴 제국과의 교류 시기에 한 1500년대 1500년대까지는 세계 무역의 이 중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이오니아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이베리아, 발칸 반도와 함께 남유럽의 3대 반도에 포함되죠. 예, 이탈리아 반도는 고대 로마가 유명하고요. 물론 그 이후에 있었던 르네상스가 또 유명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는 사실상 이 지리상의 발견과 함께 아주 중요한 국가로 자리 잡게 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 국가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발칸반도는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테네가 있었던 이 반도이기도 합니다. 예, 여기서 느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이베리아, 발칸반도 이러한 지역에 있던 국가들은 사실상 해외 개방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동안에는 상당히 강대국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이 폐쇄적인 성격을 띠는 순간 약속으로 전락해서 그야말로 이민족의 끊임없는 침략을 당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느끼는 바와 마찬가지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반도 국가들은요, 산지와 구릉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 700m 이상의 산지가 약 35%를 차지하고요. 이 국토의 42%는 구릉지대, 나머지 23%는 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기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탈리아의 이 기후를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이 따뜻하고 사계절의 구분이 명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한 가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여름이 건조하고 겨울에는 비교적 비가 많이 온다는 점이에요. 예, 사실상 여행을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이제 여름방학부터는 아마 늦어도 겨울방학부터 아마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행을 간다면 이 지중해권으로 여행을 간다면 서유럽권으로 여행을 간다면 사실상 여름에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름에 건조하기 때문에요. 그늘만 잘 찾아 들어가면 이 바람이 불고 이 그늘만 잘 찾아 들어가면 이 시원하다는 느낌까지 주죠. 온도가 30도가 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그늘만 잘 찾아 들어가면 그야말로 또 실내에 들어가면 오히려 약간 좀 싸늘하다는 느낌마저 주는 그런 기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겨울에 가실 때는 우비나 우산은 반드시 장만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름에 가는 게 낫죠. 이 남북으로 긴 나라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기온차가 크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역에 따라서 이 일교차가 또 영교차가 상당히 벌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1년 내내 온난한 이 지중해성 기후로 특히 7, 8월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고 햇빛이 강렬하고 햇빛이 강하지만 건조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늘만 그리고 이 나무 그늘만 잘 찾아가도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연평균 기온은 약 15도 정도 되고요. 강우량은 600에서 1000mm 정도로 많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이탈리아의 역사 유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콜로세움의 모습이에요.
뭐 앞서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굳이 또 여기다가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왔고요.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원형 경기장으로 수용 인원은 5만 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대규모 경기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콜로세움이라는 이름은 근처에 있던 네로 황제의 동상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네로 황제예요. 이 네로 황제에 대한 평가는 아주 극과 극입니다. 이제 원로원이나 상층 귀족들 입장에서는 네로 황제야말로 폭군 중에 폭군이었고요. 이 평민들의 이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네로 황제가 죽은 후에 뭐 헌화객들이 계속됐고 100년 동안 꽃이 시들지 않았다는 전설적인 얘기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평민들이 바라본 네로 황제는 성군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네로 황제는 사실상 이 소위 말하는 황제 독재권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 군주라고 볼 수 있죠. 이 원로원의 힘을 빼고 이 백성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황제 독재권을 행사해서 이 로마라는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로원 세력들 입장에서는 네로 황제는 이 폭군 중에 폭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네로 황제는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뭐 요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퍼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성군 중에 성군이 됩니다. 이 네로 황제가 뭐 죽음을 맞이할 때의 모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권력층에서 이 네로 황제를 끌어내린 사람들이 기술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참 우유부단하고 뭐 자살도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 어디서 좀 이상한 무능한 그리고 무기력한 황제로 그려집니다만 과연 그랬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또 다른 주장이 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콜로세움이라는 용어도 네로 황제의 동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네로 황제를 꼭 그렇게 폭군으로만 규정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는 요 근래에 많이 설왕설래가 많죠. 이 콜로세움에서는요 주로 이 검투사들의 결투가 이루어졌고요. 이 모의 해전이라든지 동물 사냥, 신하의 재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제정이 이제 안착이 된 후에 황제정이 안착이 된 후에 이제 검투사들의 결투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거기서 검투사들의 결투는 부수적인 거고요. 사실상 가장 중요한 행사는 신하의 재연 그리고 모의 해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 판테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판테온이란 말은 우리말로는 뭐 만신전이라고도 해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신을 모시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로마 이 공화정과 황제정이 가지고 있는 세계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 고대 로마 신들에게 바치는 신전으로 사용하려고 지은 로마의 건축물이었는데요. 원래 이것은 파괴됐다가 125년경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재건하게 됩니다. 로마 신을 믿지 않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백성 혹은 제국 내 토착신을 모두 아울러 모시는 신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 판테온 내부에는 로마의 신과 피전문민들의 신을 동시에 모시는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세상의 모든 신을 한 곳에 모아놓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고대 로마가 이 적국을 이제 정복하러 갔을 때요, 제일 먼저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하는 게 또 있어요. 뭘까요? 예, 상대방 국가의 이 토착신을 또한 모시게 됩니다. 제사를 지내죠. 사실상 현대 기준으로는 도대체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상 이 정복하는 지역의 신이 이 노여움을 발산한다면 이 정복에 실패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가능했던 것이죠. 예, 피정복민을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 내로 흡수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이 판테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느끼시겠지만 원래 로마는 세상의 모든 신을 섬길 수 있을 만큼 이 다신교였고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가 있죠. 예, 피사의 사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 이 피사시의 피사 대성당에 딸린 부속 건물입니다. 이 높이 55m의 종탑으로 유명하고요. 이 피사 공화국은 유서 깊은 중세 도시이자 이 막강한 국가 중에 하나였죠. 제노바 그리고 베네치아, 로마와 함께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를 이끄는 사두마차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73년 착공 시점부터 이 피사의 사탑은 기울어지기 시작했죠. 원래 어느 순간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이 착공 시점부터 기울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요, 원래 피사 지방이 고대에는 늪지대였다가 관계로 개발된 지역이라 지반이 매우 물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기초공사, 지방공사가 취약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피사 사탑의 기반은 땅 밑으로 고작 3m밖에 파지 않아 하중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공사 도중 서서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를 고려하며 탑을 쌓다 보니 1372년에야 완공이 되게 됩니다. 사실상 공사 착공부터 이 완료 시점이 무려 2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이죠. 이 공사 중에 기울어지자 그 위층은 그 기울어진 각도를 반영해서 수직으로 탑을 쌓고, 또 기울어지니 그 위층을 다시 한번 수직으로 탑을 세운 것이 이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지게 된 이유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물체가 무게에 상관없이 같은 속도로 탑에서 떨어지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납과 나무로 된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이 갈릴레이의 실험은 비타를 만들어 무게가 다른 물체를
사실상 굴린 것이었는데 위와 같이 와전된 것입니다. 이 과학혁명 기간에 이 갈릴레이의 이 업적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그 이전 시기에는 지동설이었죠. 뭐 하나의 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 지동설이 맞는데 뭐 그렇게 태양 중심이 아니고 지구 중심 지동설 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사람들이 하나의 설을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코페르니쿠스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 갈릴레이는요, 이 망원경을 통해서 실측을 통해 이 지동설을 입증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 망원경이라는 게 참 조약하기가 이럴 데 없습니다. 요새 어린애들이 가지고 노는 이 천체관측 망원경도 아마 3,000배율 이상일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갈릴레이가 사용한 이 망원경은 고작해야 100배율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 장난감만도 못한 이 망원경을 통해서 이 지구의 둘레를 달이 돌고 있다. 그리고 목성 주위에 위성이 있다. 는 것을 이 관측을 통해 입증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하나의 설로서 주장하던 것을 과학적 실측을 통해서 입증해 냈다는 점에서 이 과학혁명의 아버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전통 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이 각 지방마다 독특한 음식 문화가 존재하고 있죠. 예, 밀라노는요, 밀라노,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북부 지방은 쌀 생산량이 많고 치즈와 버터 등 유제품이 풍부해서 리소트 등의 이 요리가 발달해 있고요. 이 나폴리, 시칠리아 섬을 포함하는 남부지방은요, 해산물이 풍부하고 이 올리브, 토마토도 생산량이 많아서 이를 기반으로 한 요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폴리나 시칠리아 섬에 가면 멸치 피자가 아주 독특하고 맛이 있어요. 뭐 좀 살짝 비린내도 나긴 하는데 뭐 그거 우리나라의 멸치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아주 맛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 이 북부 지방은 임산물, 임업물을 뭐 버섯 같은 것들을 올려 피자 위에 얹어서 먹고요. 이 섬에서는 이 어류를 얹어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피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피자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많습니다. 그중 나폴리에서 발효시킨 밀가루 반죽을 구운 납작한 빵에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토마토 소스 등을 얹어 먹기 시작한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 대중적인 마르게리타 피자는 이 나폴리의 어느 피자 가게 주인이 이 움베르토 1세의 왕비인 이 통일 이탈리아 왕국의 초대 국왕이 되는 이 움베르토 1세의 왕비 마르게리타를 위해 이 바질, 토마토 소스,
모짜렐라 체질을 얹어서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하여 만든 피자를 만든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마르게리타 피자를 잘 만드는 집이 진짜 피자를 잘 만드는 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탈리아인들에게는 피자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파스타 요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밀가루 반죽을 보기 좋고 먹기도 좋게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파스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첨가하는 재료와 모양에 따라 이름도 사실상 각양각색입니다. 그 종류만도 600여 종에 이르죠. 이 각각의 파스타에는 잘 어울리는 소스도 사실상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면과 소스가 잘 어우러져야 이 최상의 파스타 요리가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파스타 전문점에서는 면과 소스를 이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죠. 이 대중적인 파스타로는 가는 국수 모양의 스파게티가 있고요. 또 폭이 무척 넓고 납작한 모양의 라자냐, 그리고 약간 휘어진 짧은 원통 모양의 마카로니, 그리고 우리의 만두와 비슷한 모양의 타비올리 등이 있습니다. 예, 타비올리는 뭐 거의 만두와 유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안에 내용물은 다르지만요. 예, 여러 파스타의 모습입니다. 예, 전통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 시대에 강력한 대제국을 형성했기에 현재까지도 전해지는 전통 문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탈리아 민요 깐조네부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건축 양식의 일종인 팔라초, 그리고 광장 문화를 상징하는 포rum까지, 우리가 보통 광장을 포rum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곳곳에 로마 제국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가 처음부터 강대국이었을까요? 제가 좀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마는 절대 초기 역사에서 강대국이지 못했죠. 원래는 에투르리아라는 이 선주민들의 식민 도시에서 시작한 것이 이 로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면 식민지 백성에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로마는 식민지에서 시작됐고요. 이제 에투르리아로부터 독립을 하려는 세력들이 귀족을 중심으로 이제 독립을 하려고 시도를 하죠. 그리고 독립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원로원이라는 것은 이 독립운동 세력의 구심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의 역사에서 이 원로원이라는 것이 너무 강한데요? 라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바로 로마가, 고대 로마가 이 에투르리아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독립운동 투사들이 결국 이 로마 독립을 이루어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그것은 로마가 멸망하는 시점까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식민지에서 시작한 로마가 이제 서서히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해가는 와중에 알프스를 넘어서 갈리아의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예, 이민족의 침략으로 거의 로마가 거의 점령되다시피 하고
이 언덕 하나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러한 국난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제 서서히 시스템을 갖추어 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자고 일어났더니 강대국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련을 극복하면서 이제 강대국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로마가 이제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은 그 이전의 전쟁은요, 사실상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죽을래 아니면 노예가 될래. 살아남은 자는 노예. 그 다음에 뭐 죽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생결단의 자세로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이 로마는 거기에 하나의 선택지를 더 줍니다. 죽을래, 노예가 될래, 아님 우리 같은 로마 시민이 될래. 그러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죠. 머리가 복잡해지죠. 뭐 그냥 굳이 싸울 필요 없이 그냥 차라리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게 낫지 않나? 뭐 그런 이 움직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로마는 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체득하고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원로원 의원의 경우에도 이 식민지로 얻게 된 뭐 예를 들어 갈리아, 게르마니아 지방의 이 유력자들을 원로원 의원으로 포섭하게 되죠. 그러한 포용성이 결국은 로마가 대제국을 형성하는데 밑바탕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민요 깐쪼네부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건축 양식의 일종인 이거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예, 칸소네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본래 14, 18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유행한 시에 리듬을 붙여 만든 노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에 들어 이탈리아 민요 또는 가요를 통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 뭐 1980년대, 뭐 90년대 이럴 때 이 이탈리아 깐쪼네가 우리나라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많이 들렸던 기억도 있는데 요 근래는 별로 들을 수 없어서 좀 아쉽다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 흔히 나폴리 민요로 알려져 있는 나폴리의 깐쪼네가 잘 알려져 있고요. 뭐 대표적인 곡이 오 솔레 미오 혹은 도라오라 소렌토로 등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예, 팔라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중세시대부터 짓기 시작한 귀족의 저택이나 궁정을 팔라초라고 얘기합니다. 이 팔라초의 어원은 라틴어의 팔라티움에서 나온 말이고요. 이 고대 로마 시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팔라티노스 언덕에 자신이 살 집을 건축한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팔라초 중 대표적인 것은 피렌체의 팔라초 메디치, 그리고 팔라초 피티, 그리고 로마의 팔라초 파르네자 등이 대표적이죠. 그 밖에 이탈리아 곳곳에 이 팔라초라 이름 붙여진 건축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포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그리스의 아고라와 같은 공공광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뭐 아고라가 뭐 몇 년 전에 폐쇄됐다는 다음에서 만든 어떻게 보면
토론 게시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폐쇄됐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뭐 사실은 뭐 자유롭게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을 보거나 이 중대사를 국가의 혹은 지방의 중대사를 토론하는 공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이 고대 로마 시대부터 주로 집회 장소나 시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변에 교회, 목욕탕, 도서관 등 주요 시설을 배치해서 도시 중심지 역할을 하기도 하죠. 현재 남아있는 포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카피톨리노 언덕 근처에 자리한 포럼 로마노입니다. 예, 여기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원로원, 초기 원로원 건축물을 볼 수도 있고요. 아주 중요한 개선문들, 이 황제의 개선문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로마를 방문하시면 이 포럼 로마노는 반드시 들리셔야지 될 공간이기도 하죠. 예, 당시의 이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습이죠. 사실은 슬쩍 보는 이탈리아 역사를 통해서 저번 시간에 베네치아를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을 할까 했었는데 이 강의가 약간 좀 늘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슬쩍 보는 이탈리아 역사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여러 식재료들이 있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식고문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오늘 핵심은요, 사실상 이탈리아의 다양한 문화가 살아 숨쉬며 공존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상 이탈리아는 1870년 이전까지는 독립적인 이 국가들로 분열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색이라는 말만으로 설명이 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각 나라마다의 이 국가색이 아주 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뭐 아까 앞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형 기초 과목들은 이 비대면 수업이 계속됩니다. 예, 오늘은 과제는 따로 없고요. 예,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면서 이제 뭐 시험이 끝나고 오늘 사실은 어린이날이라서 이 강의를 뭐 휴강을 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뭐 비대면 수업인데 또 일주일간에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 뭐 휴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강의를 했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색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